자, 차분 프라이버시를 사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혹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몇 가지 환경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대화형 환경이라는 환경 하에서 이 차분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대화형 환경, 우리 보통 인터랙티브라고 부르는데, 인터랙티브 세팅에서 차원 프라이버시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저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사용자, 즉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일반 사용자가 있는데, 일반 사용자가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가령 아까 나왔던 것처럼 1학년 일반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 평균 영어 점수를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리겠죠. 그럼 결과가 나옵니다. 평균 얼마입니까? 35kg. 그러면 그냥 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 한 사람 빼고 다 할 수 있으니까 35에다가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노이즈를 가미해서 33kg 이런 값을 얘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인터랙티브 환경이에요. 즉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자유롭게 쿼리를 날리고 쿼리에 대한 결과값을 받는데, 돌아오는 쿼리 결과값에다가 매번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이용해서 어떤 노이즈를 가미해서 주자라는 게 인터랙티브 환경입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 앞에서 그래프 보셨죠? 이런 값이 임의로 막 가다가 반복하게 되면 결국 가운데 원래 값, 앞서 수렴한다는 사실을. 즉 문제가 뭐냐면 이 사용자가, 이 데이터 분석가가 동일한 질문을 계속 날립니다. 1학년 일반의 평균 구해주세요. 다시 평균 구해주세요. 다시 하면 처음엔 32kg, 29kg, 34kg, 28kg, 33kg 계속 하다 보면 원래 값 근처로 계속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확률 분포를 따라서 값을 제너레이트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각 사용자별로 너는 그 질문 했으니까 하지 마, 이런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용자별로 야, 내가 했더니만 두 번째부터는 답이 안 나온다, 네가 대신 해봐,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들끼리 서로 이렇게 짜고 치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캐낼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매번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엡실론이라는 노이즈를 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프라이스 버짓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번 질의를 처리할 때마다 이 버짓이 깎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스무고개처럼 식물이 아니고 동물입니다 라고 한번 알려주는 순간 많이 비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게 반복될 때마다. 따라서 이런 프라이버시 버짓을 시스템에서 관리하고요. 이 프라이버시 버짓을 넘치는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 이젠 질문 끝, 우리 데이터베이스 아무도 못 써,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대화형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정된 프라이버시 내에서 보다 많은 질의에 대해서 답을 잘해줘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버짓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이 영속하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초창기에 나왔던 이상적인 구조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비대화형이에요. non interactive.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랙티브 환경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버짓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non interactive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사용자가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사용자들이 관심이 있어 할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딱 만들어서 내버립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 한 번 내보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최대한 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어프로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사용자가 원본 데이터를 보고 사용자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원본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 갖고 고객들이 데이터 사용자 혹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어떤 걸 주로 관심이 있어 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게시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통계 데이터 뭐 월별로 어떻고 지역별로 어떻고 나이별로 어떻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히스토그램 같은 어떤 통계 데이터로 미리 다 산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한 번에 요번에 공개하는 거예요. 이때 통계 데이터를 만들 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써서 안전하게 통계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 챕터 1에서인가요? 파트 1에 설명드릴 것 같은데 PPSP라고 불러요. Privacy Preserving Statistic Publishing, 프라이버시 보호 통계 배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히스토그램 형태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뭐 K 익명성, L 다양성 같은 신택틱 프라이버시 모델을 설명할 때 원본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가공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뭐 K를 만족하거나 L을 만족하거나 이런 식으로 신택틱 프라이버시 모델을 써서 배포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었죠. 이걸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단 이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 배포한 기법을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익명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형태에서도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쓰는 것이 최근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대표적으로 K, 뭐 AL, T 같은 기존의 신테틱 프라이버시 모델을 쓰되 그 알고리즘을 디퍼런셜 프라이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연구가 좀 새롭게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건 사실 뭐 거의 AI에 가까운 영역인데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변조해서 익명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합니다. 학습은 어떻게 할지는 뭐 오픈 프로블럼이고요. 학습한 다음에 데이터가 이러이러하구나. 대한 내부 그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어떤 내부 패턴, 분포를 가지고 학습한 지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거는 배우고 오케이 그 다음에 포기. 이거 신경 안 쓰고 학습된 데이터를 갖고 합성하는 겁니다. 주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뭐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 이런 합성 데이터베이스 개념입니다. 이때도 이런 합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던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들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개념을 가미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던 거는 히스토그램 배포예요.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2020년부터 미국의 인구 통계 센서스 데이터 아시죠? 미국의 인구 통계 센서스 데이터를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가미해서 릴리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센서스 데이터가 다 통계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연령별로, 뭐 인종별로, 성별로 각각 뭐 학력이 어떻다, 임금이 어떻다, 뭐 이런 식의 통계 정보들을 센서스 데이터가 매년 릴리스했었는데 이런 통계 데이터에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가미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사용됐었고요. 올해부터는 오피셜리 모든 센서 데이터의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형태로 가공 처리한 형태로 외부에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막대 그래프죠. 한 살에서 9살, 10살에서 19살, 20살에서 29살 각별로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많이 그리죠. 이게 뭐 나이별, 성별, 지역별, 학력별 등등등 모든 가능한 다이멘션에 대해서 이런 류의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냥 정확한 값들을 릴리스했었는데 여기에 노이즈를 다 가미해서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혹시나 특정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좀 다행스러운 거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0살 구간, 20대 구간, 30대 구간, 40대 구간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 영역에 대한 노이즈를 주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패러렐 컴포지션 티어리의 병렬 구성이에요. 즉 여기에 노이즈를 줄 때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노이즈는
맥스 오브 요거예요. 즉 주어진 엡실론 버짓 값을 다 다른 히스토그램 구간이 다른 곳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을 그 프라이버시 버짓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히스토그램 데이터에 대해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히스토그램 쓰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간 데이터 배포예요. PPSP라고 부르는 통계 데이터 배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간 데이터 배포입니다. 스페셜 데이터, 사람들이 위치 데이터, 공간 데이터를 통계 형태로 배포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죠? 시간대별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느냐, 유동 인구가, 혹은 한밤중에 도대체 새벽 3시에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택시를 타느냐, 그거 보고 뭐 택시 노선,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 혹은 지하철이나 버스의 그 시간, 운행 시간 연장, 이런 노선 같은 거 많이 만들죠. 주로 이런 사람들의 시간대별 위치 데이터는 통신사, 뭐 SK나 KT 같은 통신사가 그 휴대폰의 위치 데이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간 통계 데이터를 많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그냥 릴리즈하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죠. 특히 각 시간대별 어떤 사람이 어디 있었다라는 위치 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유행하는 요즘 많이 회자되었던 뭐 이태원 클럽,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치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면서 또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요. 데이터를 잘만 활용하면 쓸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단순히 통계적으로 표현할 때도, 히스토리 형태로 표현할 때도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같은 그런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사용하면 훨씬 더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잘 방어할 수 있고, 하지만 데이터 활용 가치는 그렇게 많이 손상을 주지는 않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버시 공간 데이터 배포에 주로 사용되는 게 PSD라 부르는 Private Spatial Decomposition. 이게 뭐냐면 공간에 대한 어떤 통계 데이터, 히스토그램을 만들 때는 공간을 분할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간을 분할할 때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잘 고려해서 공간을 분할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의 위치가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서울시가, 이 서울시 지도예요. 이걸 구역을 나눴어요. 편의상 이렇게 딱 세 칸으로 나누면 각 칸별로, 각 지역 구간별로 사람 몇 명 있는지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0명이죠. 아무도 없고, 2명. 여기는 하나, 둘, 2명. 3명, 5명, 둘, 셋, 하나. 바깥에 있는 숫자가 정확한 그 카운트한 값인데, 이거 그냥 릴리즈하게 되면 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 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게 나였다, 들쑥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값을 그냥 외부에 공개하면 위험하니까 이게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노이즈가 추가된 값이에요.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시켜서 히스토그램 통계 데이터를 배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갖고 어떤 부수를 할까요? 가령 뭐 여기 이만큼 구간에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레인지 콜이라고 부르는데, 영역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래는 0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해야 되는데, 이거 원본 값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노이즈가 가미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가 처리된 데이터죠. 2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19예요. 실제 원래 값은 괄호 바깥에 있는 값을 다 더하면 15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노이즈가 더해진 값들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오차를 어떻게 줄이면서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거냐가 이 프라이버시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 지니는 연구의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PSD 공간 데이터 분할에서 데이터가 그 통계 데이터가 지니는 오차가 얼마냐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매트릭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쿼리를 날렸을 때 실제 값하고 노이즈가 들어있는 값, 요거의 비율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RC분의 RC 빼기 NC의 비율차. 아까로 따지면 원래 값은 15였는데 19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15분의 15 빼기 19, 15분의 4 해서 26.7%. 이게 오차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이그젠플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대 오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프라이버시 보호 통계 데이터가 이만큼의 에러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PST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노이즈를 추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에러, 그러니까 변조 퍼터베이션 에러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그림 보시면 원래 2였던 값을 0이었던 값을 2로 바꾸고 2였던 걸 6으로 표현하니까 이거 자체에서 오차가 생기죠, 그죠? 이런 퍼터베이션 에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비균일성 오차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우리 아까 그림에서는 서울시를 딱 구등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콜을 날리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딱 매치되는 네모가 셀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셀, 이건 완전히 매치됐으니까 여기는 그냥 써요. 몇 명이었죠? 4명 그냥 쓰고, 나머지는 요만큼 겹치고 요만큼 겹치고 요만큼 겹치고, 일부 기존 셀들과 겹치죠, 그죠? 이렇게 겹칠 때는 그냥 면적의 크기 비율로 가령 이거 대비 요거 비율이 있죠, 그죠? 가령 뭐 9분의 1좀 될 것 같은데, 그럼 원래 값이 2였죠, 그죠? 그럼 2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요거 값이 얼마였나요? 6이었죠. 6 곱하기 요건 대충 한 4분의 1 되나요?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레인지 콜이 영역하고 각 그리드 셀이 갖고 있는 면적 크기를 비율을 곱해서 원래 값 전체의 4분의 1, 9분의 1 이거 다 합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답을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림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인구가 이만큼 여기 모여 있어요. 여기는 전혀 없는데. 근데 만약 여러분이 쿼리를 이렇게 날리면 이만큼 4분의 1 이거 곱하기 4분의 1을 인식을 합니다. 사실상 아무도 없는데. 이해되시나요? 즉 우리가 PSD를 할 때 그 공간 안에 있는 값들이 아주 유니폼하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주리하고 부분적으로 겹치는 하위 영역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10명 있다 그러면 요만큼 겹쳐 있다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2.5명 이렇게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10명이 여기 다 뭉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균등하게 퍼져 있을 거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에러, 두 가지 형태로 PS를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그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거나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서 이런 PSD를 진행합니다. PSD 진행하는 기법들이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 하나가 데이터 디펜던트한 게 데이터 인디펜던트한 게 있고요. 데이터 디펜던트한 게 있어요. 즉 위에 데이터 인디펜던트한 거는 데이터를 보지 않고 스페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림처럼 그냥 서울시를 딱 가로세로 크기 동일하게 구등분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안 보고 나누는 기법이 있고요. 반면에 데이터를 보고 나누는 게 있어요. 가령 서울시가 이러면 인구 숫자 기준으로 가로로 절반, 세로로 절반. 여기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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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다시 이렇게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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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명. 그러니까 공간 자체는 크기가 들쑥날쑥한데 각 그리드 셀 안에는 사람 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숫자가 비슷비슷하게 나누자라는 게 데이터 디펜던트한 거고요. 데이터를 안 보고 스페이스만 갖고 나누는 거 데이터 인디펜던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데이터 인디펜던트 할 경우에는 라플라스 노이즈만 고려하면 돼요. 반면에 그 유니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러가 많습니다. 반면에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것들은 PSD 구조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 때 발생하는 에러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플라스 노이즈를 추가할 때도 에러를 줘야 됩니다. 두 가지 에러를 다 써야 돼요. 반면에 이 논 유니포머티 에러는 많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 디테일한 것들은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LDP라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요즘은 LDP라는 개념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LDP에 반하는 개념, 우리 앞에서 봤던 그냥 DP를 우리가 CDP라고 불러요. Centralized Differential Privacy. 이 LDP에 반대되는 개념은 나온 거죠. 처음에 DP라고 불렀다가 얘를 LDP라고 부르니까 Local Differential Privacy라고 부르니까 옛날 거를 그냥 Centralized Differential Privacy라고 부를 뿐입니다. 요즘 Differential Privacy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대부분 LDP예요. 예. 자,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Local Differential Privacy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정식 명칭은 epsilon local differential privacy예요. 동일하게 epsilon이라는 이 값을 이 기호를 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DP, 그 Centralized Differential Privacy는 어떤 서버에 서버입니다. 서버에 모든 데이터가 가득 차 있어요. 온본 값이. 내 바깥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혹은 사용자가 물어보고 답을 받고, 물론 이 답을 받을 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있어서 어떤 변조된 값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서버에는 온전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서버를 그냥 들여다보게 되면 그냥 값이 노출될 수 있어요. 기본 가정이. LDP는 뭐냐면 이렇게 서버에 데이터 값을 다 모아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혹은 현실적으로는 모아둘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이 데이터, 여러 개의 소스들로부터 데이터가 계속 모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일반 사용자일 수도 있고 뭐 IoT 디바이스들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인포메이션 소스들에서 데이터가 서버에 수집이 되는데, 아예 이 서버에 오기 전에 각 소스에서, 즉 클라이언트 단에서, 일반 사용자 단에서 데이터를 디퍼런셜 프라이빗하게 가공해서 보내자. 즉 서버에는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미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보호된 데이터, 즉 원본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원본 데이터가 아니고 이미 가공된 데이터예요. 프라이버시 보호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안전하게 가공된 데이터가 서버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뭐 개인정보 이슈도 없고, 속된 말로 누군가 해커가 와서 가지고 가도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위험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각 사용자가 로컬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수집해서 서버 입장의 수집이죠. 서버에 보낼 때 아예 가공해서 보내자라는 개념이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입니다. 즉 각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 보낼 때 이미 가공하기 때문에 인접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값 하나에 대해서 값을 처리하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D가 있고 D 프라임 있을 때 D로 하나, D 프라임으로 하나, 확률적으로 큰 차이가 없도록 변형시키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디퍼런셜 프라이빗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요. 값이 하나가 모일 때마다 바로 처리해서 보내고, 또 처리해서 보내고 이게 반복됩니다. 모든 소스로부터. 그래서 정의는 다 한 것 같아요. 데이터 제공자가 제너레이터에서 서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임의의 값에 대해서, 임의의 값 V1, V2가 있다고 쳤을 때, 자 V1이라는 값을 갖고 어떻게 처리해서 결과가 R이라는 어떤 값이 나왔어요. 어떤 값의 집합에 해당됐어요. 근데 V2라는 입력 값을 갖고 동일한 알고리즘, 동일한 메커니즘 돌렸을 때도 같은 데이터셋이 나왔네요. 즉 서로 다른 값인데 결과가 같아. 이렇게 될 확률이 이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우리 앞 센트럴라이즈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에 D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넣었을 때도 결과가 S가 되고 D 프라임을 넣었을 때도 결과가 S 된다. 이건 집합계로서 상관없습니다. 예. 이게 확률적으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확률적으로 차이가 이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였는데, 이건 집합이었죠. 이건 집합이 아니고 V1이라는 값 혹은 V2라는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올 확률의 비율 차이가, 이게 밑에 들어가면 분모죠. 이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전체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도 없고, 따라서 전형 민감도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잠시 다른 얘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역 처분 프라이버시라는 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가 이론 나온 다음에 나온 개념인데, 참고로 랜더마이즈드 리스판스라는 아주 오래된 통계적 메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65년에 와너라는 통계학자가 설문조사를 할 때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랜더마이즈 리스판스를 우리말로 그냥 확률 기반 응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답을 할지도 몰라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설문을 조사하고 싶은데 설문의 내용이 너무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꺼려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당신은 마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살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이게 아무리 그 비공개 설문이어도 꺼려지게 되죠. 혹시라도 내가 쓴 답안이 누군가가 몰래 훔쳐봤거나 혹은 내 뭐 글씨체가 드러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답을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할지 고민하다가 만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전을 던집니다. 근데 몰래 설문조사 수집하는 사람 모르게 동전을 던지게 해서 동전이 뒷면이 나오면 사실대로 말을 하고요.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질문에 관계없이 항상 무조건 yes, 긍정으로 대답합니다. 즉, 당신은 마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앞면이 나왔어요, 동전이. 그럼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기가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러면 이 설문을 수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답을 yes라고 했는데 마약을 해서 yes라고 했는지, 동전이 앞이 나왔기 때문에 yes라고 했는지 구분이 안 가죠. 따라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좀 뭐랄까 자기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설문을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정 개개인이 예스인지 노인지를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의 확률을 얼마의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는지, 얼마의 사람이 노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전체적인 통계 비율을. 근데 이런 식의 동전 던지기 해도 전체 값을 정확히 계싱할 수 있어요. 왜냐? 동전이 앞뒤 나올 확률이 딱 반반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예스인 사람이 앞이 나와도 예스, 예스인 사람이 뒤가 나와도 예스예요. 반면에 실제로 노인 사람도 앞이 나오면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해야 되고, 실제 노인 사람이 뒷면이 나오면, 동전 뒷면이 나오면 노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집한 예스 중에는 진짜 예스도 있지만 가짜 예스도 있는 거예요.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즉, 개개인은 자기의 프라이버시 침해, 프라이버시 노출 걱정을 안 하게 만들면서도 설문을 수집한 사람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동전 던지기 행위를 확률로 표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값이 있을 때 x의 확률로 무조건 사실 그대로 1-x의 확률로 사실과 반대. 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확률로 사실 그대로 1-x의 확률로 사실과 반대대로 대답하도록 만들면 이걸 우리가 굉장히 제너럴라이즈된 일반화된 이진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에 대한 확률 기반 응답 모델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일반화된 이진 데이터의 확률 기반 응답 기법을 쓰게 되면 이 기법이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 라고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때 엡실론 값은 어떻게 되느냐? 로그의 1-x분의 x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일 여기서 x 값이 확률 값이 0.5예요. 즉 절반의 확률로 yes를 yes로, 절반의 확률을 yes를 no로, 혹은 절반의 확률로 no를 yes로, no를 no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yes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yes에서 온 yes인지 no에서 온 yes인지가 딱 확률이 반반이에요. 마찬가지로 no라고 대답했는데 이 no가 실제 no에서 온 no인지 yes에서 온 no인지 확률적으로 반반이에요. 그러면 완벽하게 yes, no라는 값으로부터 원래 이 사람의 값이 yes인지 no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프라이버시가 완벽하죠. 이때 엡실론 값은 로그의 0.5분의 0.5,
그 로그의 1이죠. 로그의 1은 0입니다. 엡실론 0이에요. 엡실론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에 의해서 어떤 값을 갖고 한 거하고 다른 값을 갖고 한 거랑 결과가 완전히 일치해요. 2의 0승 1이죠. yes를 갖고 했을 때 결과랑 no를 갖고 했을 때 결과가 확률적으로 동일해요. 왜? 0.5 확률로 뒤집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엡실론이 0인, 즉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진 데이터로 랜덤화이즈 리스폰스를 하게 되면 이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엡실론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자, 이 개념을 앞에서는 바이너리 데이터였는데 이거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n개의 데이터를 바이너리 퀘스천 n개로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답 예습니까 노입니까? 2번 답 예습니까 노입니까? 3번 답 예습니까 노입니까? 이런 식으로 n개를 하게 되면 바이너리가 아니고 n개짜리 객관식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가령 당신은 어떤 회사 스마트폰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걸 설문을 조사하고 싶어요. 이걸 몰래 비밀리에. 비밀리에라는 표현보다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수집하고 싶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당신은 삼성 겁니까? Yes, no. 애플 겁니까? Yes, no. 이걸 n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만 yes겠죠. 그래서 원 핫 팩터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걸 각각의 칼럼별로 앞에 나왔던 바이너리 랜덤화이즈 리스폰스 돌리면 이렇게 임의의 비트 값 1011, 10111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것만 봐서는 이 사용자가 삼성폰 쓰는지 애플폰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건 삼성폰 비율, 애플폰 비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 합하면 첫 번째 칼럼에 확률적으로 몇 개, 두 번째 칼럼에 확률적으로 몇 개, 이렇게 퍼센트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정확하겠죠. 확률이니까. 자, 이런 개념을 쓴 게 래퍼라는 겁니다. 구글이 2014년에 발표한 건데 Randomized Aggregatable Privacy Preserving Ordinal Response 이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래퍼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무한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개념을 써서 프라이버시 보호하면서 잘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걸 처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래퍼 써서 구글이 수집했던 데이터가 뭐냐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아시죠? 이 크롬 브라우저의 그 시작 홈페이지 주소 아시죠? 그 우리 웹 브라우저 처음 켜면 뜨는 거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걸 썼어요. 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URL들을 해시 함수를 써서 해싱 시킨 다음에 이게 워낙 크니까 이걸 블룸 필터 형태로 약간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 블룸 필터 이것 좀 더 그 바이너리 벡터 비트 벡터인데 이걸 가지고 랜덤화이즈 리스폰스 우리가 했던 그 바이너리 형태로 이렇게 변조를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합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요상한 비트 벡터를 보면 이 사람의 시작 주소가 구글인지 다음인지 네이버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모든 사용자의 걸 다 모아요. 모은 다음에 이걸 확률적으로 원래 비트 값이 어디였던가를 다시 다 계산합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리그레이션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원래 사용자들은 어떤 비트들을 주로 썼구나. 그 비트는 네이버다, 다음이다, 구글이다. 이런 거를 확률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써서 많은 사용자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메커니즘을 써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는데 이 LDP라는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구글에서 지금 쓰고 있고 애플도 쓰고 있고요. 애플은 뭐 이모지로 사람들이 뭐 쓰는지 조사하고 막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도 씁니다. 삼성도 폰에서 사용자들 데이터를 프라이버시 프리저빙하게 수집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최근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LDP 써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을 주로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데이터 익명화 책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드렸습니다. 부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